그리고 이제 허인영 기자가 준비하신 대출. 뭐 인구 얘기랑도 뭐 출산율 이런 뭐 혼인율과도 관계가 없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대출 규제가 화요일 날 발표가 됐죠. 그래서 핵심은 이 차주 단위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차주 단위 DSR 이란 거를 이제 올해 4월에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앞당기겠다. 그러니까 전면 적용한 시기를 이게 대책의 핵심입니다. 원래 전면 도입을 언제쯤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이 먼저 DSR이 뭔지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가계 대출, 그러니까 제가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매년 갚는 원리금이 내 소득의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를 옥죄는 게 DSR 규제인데 이걸 40%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시행 중인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일 때 40%가 적용이 되냐면은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인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총 대출액 1억 원, 그러니까 신용대출 1억 원을 넘었을 때 DSR 40% 규제를 받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 6억 원 초과 이 아파트를 살 때 DSR 40%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그래서 근데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 7월에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2단계를 내년 1월,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는 거고 3단계 같은 경우는 내후년 7월에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거를 내년 7월로 1년 앞당겨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 DTI하고 잠깐 구분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으러 가면은 내 소득과 내가 이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원리금을 갚는 거를 책정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여기서 대출 받을 때도 하나, 딴 데 가서 대출 받을 때는 또 새로 하는 거예요. 내 연봉에 대비 지금 받는 대출에 네. 얼마를 이자로 내나. 그러니까 얘가 A라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10만 원을 받았다. 네. B라는 은행에 가서 또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DTI는 여기서 10만 원, 10만 원 따로 계산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DSR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를 묶어서 내가 20만 원을 대출 받았을 때의 그 내 연봉 소득을 계산하는 개념이라 이 DSR 자체도 굉장히 빡빡한 기준이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나 그 생각이 좀 들긴 해. 아니 DTI가 됐든 DSR이 DTI는 더 타이트,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많이 되겠지만 와 자기 소득의 40%를 원리금을 내면 그 생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 규제를 할 때 아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느끼는 건 진짜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권 기자 말에 수긍이 간데, 근데 이게 사실 대출이라는 게 매달 갚는 분들보다 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에 한 번에 갚는 경우도 많거든요. 원금을.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DSR이 지금 40%라고 해도 매년 내가 40%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자만 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DSR 40%라는 규제는 어쨌든 있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이 돈을 매달 내는 이자 원리금 얼마냐에 상관없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신용대출을 가지신 분들이 이 DSR 규제를 받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훨씬.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자는 매번 내지만 원금을 내가 1년 있다 갚는다. 그럼 그거 12분의 1을 원리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만기가 30년. 예, 예. 30년이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금액인데 30년 갚는 거랑 만기가 막 5년, 7년 갚는 거랑 예. 그러면 이 5년, 7년 갚을 때의 원리금 부담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대출은 원금을 안 갚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지금 원래는 예전에는 10년으로 DSR을 계산할 때 10년이 적용이 됐는데 이게 1단계에서 지금 7년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내년부터는 DSR 2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만기가 5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원금까지 갚는 것을 가정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당장 내가 40%를 막 갚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 일시 상환이 많기 때문에 난 살만한데 40% 갚아도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2단계 DS 먼저 2단계에서 아까 제가 1단계일 때는 고소득자분이 신용대출 1억 원 받을 때 아니면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DSR 40%를 받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2단계에서는 어떤 조건이냐?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은 무조건 다 총 대출 40%. 2억 원. 네. 신용대출. 그러니까 물론 신용대출 주담대 요게 대부분이고 여기서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는 제외가 되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핵심은 1단계에서는 연소득 기준이 있고 집값 기준이 있는데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40%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부터는 집값, 소득 상관없어. 그냥 모든 사람 싹 줄 세워서 총 대출에 2억 원 넘으면 다 40%로 끊는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상환 능력에 따른 그게 DSR 40%가 상환 능력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좀 일괄적으로 좀 규제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좀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얼마가 줄어드냐 예. 도대체. 근데 이게 굉장히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워낙 개개인별로 금리도 다르고 뭐 신용대출이 얼마 있고 주담대가 이게 또 비중도 다르고 해서 좀 일반화시키긴 어려운데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연소득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 직장인의 DSR 40%를 적용을 해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만기 30년에 금리 3.5%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DSR 40% 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연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이 주담대만 받는 걸 가정을 하면요. 예, 예. 근데 현실에서는 주담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영끌이라는 게 주담대에 LTV 모자란 거 신용대출 끌어오고 이게 영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신용대출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만약에 내가 연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인데 신용대출을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DSR 40%가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보시는 것처럼 1억 6천만.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반토막. 예. 네. 그리고 좀 얘기 좀 하고 있어봐요. 제가 이거 좀 계산 좀 해보려고. 예. 계산을 왜 하십니까? 아, 3억 6천에 지적하려고. 아니야 3.5년 3.5% 하면 얼마나 내야 되나 보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이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신용대출 만기가 주담대 같은 경우는 30년인데 신용대출은 내야부터 5년으로 돼서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DSR을 계산할 때 그 만기가 30년 동안 원리금 매년 갚는 거랑 6년 동안 그 같은 금액을 갚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같은 네. 금액이라고 치면.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가지신 분들은 만약에 5천만 원 직장인이 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을 갖고 계신다 하고 가정을 하면은 내년에는 대출을 받기가 진짜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계산하고 있었냐면은 이게 사실 그 대출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도 저는 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허 기자 얘기에 공감은 하는데 이걸 계산해봤어요. 그 3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신 분이 주담대 3.5%로 30년 만기하면 한 달에 얼마 갚아야 되는지를 좀 봤는데 150만 16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연봉이 5천만 원이시면은 한 달 소득이 한 300만 원대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겠죠. 300 한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3장 중반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한 150만 원 쓰시는 거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긴 해요. 40% 정도 나오는 거죠. 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이상으로 갔을 때 생활이 그렇게 윤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권순희 기자가 말씀해 주신 건 정말 이상적인 거고 네. 보통은 신용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주택자분들이 더 열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주담대 한도가 훨씬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주담대 지금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에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신용대출이 껴있는 상태라면은 예. 부담이 훨씬 되니까 주담대 한도가 확 줄어들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하셨던 게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좀 궁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 이미 DSR 40% 넘어 있는데 그런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지금은 고소득자분이나 아니면은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예. 내년에 대출 갚아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갚으셔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규제라는 거는 소급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게 예. 혼란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같은 맥락에서 내년에 또 만기 연장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신용 올해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때 만약에 내가 만기 연장하는데 40%가 넘었어요. 이건 한도가 감액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만기 연장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40%를 넘으신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만기 연장이 할 때나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해서 대출이 감액되지는 않는다. 다만 40%가 이미 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 안 갚으려고 그러겠어요. 한도가 넘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저만 해도 그래요. 이미 이게 사실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내년 대선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지금 갚았다가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막혀가지고 못 받을 바에는 지금 미리미리 땡겨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근데 내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금융정책이 또 바뀔 텐데 그때는 또 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좀 도입되는 시점도 정말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그렇다면은 어떤 맹점이 있냐. 맹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 우선 가장 큰 맹점이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청년층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에게 주기로 했던 이 우대 혜택이 좀 무력화가 됩니다. 어떤 얘기죠, 그게? 말씀드리면 예. 이게 DSR 차주 단위 DSR이라는 규제가 나온 시점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올해 4월에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면 적용하는 시기를 앞당기겠다라는 걸 이번 대책에서 말한 거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4월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그러면은 청년층 무주택자들 그리고 집 더 세게 조이면 못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놨냐면은 일단 청년층한테는 당장 지금이 소득이 적어도 어쨌든 청년층은 일할 날이 많으니까 미래 소득을 은행들이 반영해서 DSR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분모를 높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조치를 했고 두 번째가 이 무주택자 분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를 최대 20%포인트 우대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대충 60% 정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근데 이게 또 맹점 서울에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얼마나 되냐. 평균 중간값이 거의 10억 원이 되는데 어쨌든 이 LTV를 뭐 쉽게 권순 기자 말한 것처럼 쉽게 서울시 수도권 지역 기준으로 60%까지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억 원짜리 서울에서 집을 사요. 그러면 지금은 60%를 제가 무주택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3억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3억 6천만 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만약 연봉 4천만 원에 6억 원 아파트를 사면 주담대가 3억 6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연봉 4천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 DSR 40%가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 왜냐면은 주담대를 2억 원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 DSR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4천만 원일 때 주담대 같은 조건에서 얼마 받을 수 있냐? 3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죠. 이렇게 청년층한테는 좀 우대를 해줘서 LTV를 네. 60%까지 적용을 해준다고 했는데 네네. LTV는 상향이 됐는데 DSR은 타이트해지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상충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설명 어렵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권 기자님이 뭐만 하면 허 기자님이 바로 기주금. 이런 거 딱 정리. 기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제가 막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 이렇게 조금 주춤되면은 그 권 기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패턴이 많잖아요. 그럼 댓글에 이제 달리죠. 허 기자님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왜 말을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다. 이거 빈정상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스트가 와도 얘기를 하게 되면 진행을 하는 사람이 원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권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LTV 혜택 그리고 DSR 규제가 조금 부딪혀 버리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게 맹점이고 그래서 연봉이 한 5천만 원 이상은 돼야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또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사실 DSR 요번 규제는 아무리 해도 이 고소득자들보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분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규제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규제에 받는 영향도는 저소득층 분들이나 서민분들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1단계에서는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애초에 40%를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난 40% 적용받고 있으니까 내년에 1월에 뭐 더 강화되든 말든 나의 생활에 내가 대출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이미 쪼여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또 내년 1월부터 이게 도입이 되면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뭐 저소득의 기준이 각자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데 어쨌든 8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그래서 좀 이게 좀 맹점으로 꼽히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뭐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좀 대출 시장이 약간 뒤죽박죽이 되는 워낙 계속 막 총량 대출로 막 은행들 압박하고 DSR 규제 막 해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시장이 굉장히 혼잡한데 첫 번째로 신용대출의 기본이 뭐냐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게 금융의 좀 기본 원칙일 수도 있잖아요. 요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분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뭐 금리까지는 아니고 더 받기 어려워지는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금리 비중 늘리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고소득층한테 안 해주는. 네, 예. 카카오뱅크 사례가 좀 대표적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발칙한 경제에서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중금리 대출에는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거는 금리 측면에서 엄청나게 좀 세이브를 해준다는 거죠. 네, 네. 낮춰준다는 거죠. 근데 어떤 조치를 했냐?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고신용자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신용대출 막았고요. 그 전세대출, 그 사익들 대출, 뭐 이런 거 다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신용자 대출을 아예 묶어두고 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전략을 택한 건데 이 과정에서 고신용자분들이 근데 할 말이 있는 게 아니 중저신용자분들한테는 금리 지원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떠나서 고신용자분들이 볼 때 이자 지원해주고 금리 낮춰지면서 우리는 다 잡은 물고기냐. 왜냐하면은 이 고신용자분들이 카카오뱅크 마통 같은 경우가 그 카카오뱅크가 크게 된 게 마이너스 통장 2%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맞아요. 앞서서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9월 기준 카카오뱅크 마통 금리는 평균 금리 4.29%. 오, 엄청 높아졌죠. 전체 은행 중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시중은행과 비하면 제일 높고 지방은행 한 두 곳 그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 제일 높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만큼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카카오뱅크가 가장 빨랐는데 이 금리 오르는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하냐? 바로 고신용자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상반기 기준으로 고신용자 비중이 88%로 시중은행 평균 80%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 늘리는 거 좋다. 근데 그거에 있는 비용을 왜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리면서 왜 우리한테 전가를 하냐? 좀 이런 기현상, 그러니까 중저신용자의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뭐 낮지는 않지만 좀 비슷해지는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고신용자들한테 페널티를 주려고 했던 정책은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를 딱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금리 대출 많이 하라 그랬잖아라는 얘기를 하니까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고신용자가 늘어나면 총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중금리 비중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중금리 비중을 높이는 한편 고신용자를 잡아야 되고 그쵸. 고신용자를 잡으려다 보니까 금리를 좀 더 높게 받는 그리고 이걸 높게 받으면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고신용자들의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통통통 쳐서 그렇게 되긴 했네요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또 대출만 봐도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또 높고 또 그 모든 대출 중에서 이 한도가 제일 큰 게 주담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대출 막 한도가 더 높고 막 이런 약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주담대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이번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겨냥해서 한 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주담대를 그게 아니에요. 주담대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해 보면은 이상한 게 이 4대 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가 3.35%에서 4.67. 예. 변동 금리, 신용대출 금리는 연 3.18에서 4.45%.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주담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담보가 담보를 있으면 받고 금리가 더 높아.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 금리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났냐 이거를 좀 원인이 뭐냐면은 사실 은행이 총량 규제를 받게 되면서 이 대출을 막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대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주담대거든요. 전체 대출 시장에서 거의 한 50~60%가 주담대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조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하냐? 가상금리 올리고. 가상금리 같은 경우는 뭐 막 물론 대놓고 막 엄청 막 욕먹을 정도로 많이 올리진 않겠지만 슬금슬금 올리면서 이 차주들에게 금리 부담을 주면서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예. 가상금리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는 우대금리를 깎아버립니다. 그죠.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예, 예. 그 주담대 같은 경우는 또 주담대는 특히나 이 뭐 최근에 뭐 문제가 옛날에는 아니라 중국집 가면 군만두 서비스 맨날 줬는데 군만두 서비스를 안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배가 덜 부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전세 보통 뭐 매매 예를 들어서 뭐 한 9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럼 매매가가 9억이면은 전세는 뭐 요즘에는 전세가 워낙 많이 올랐는데 한 4억, 5억, 5억, 6억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세 대출 한도가 더 나오는 약간 이것도 똑같아요. 주담대를 워낙 이렇게 깎아 누르기 때문에 은행들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신용대출 뭐 이런 게 워낙 조여있기 때문에 전세대출로 이걸 좀 성장을 모색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담대보다 전세대출 한도가 더 높은 좀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세대출 얘기 나와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수요자분들의 반발이 워낙 커가지고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이미 제외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내년부터는 포함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6%, 극단적으로 6.99%였잖아요. 예. 내년에는 4에서 5%. 그 지금 전세 대출을 제외하고 6%를 맞추기도 이렇게 힘든데 예. 내년에는 전세 대출을 포함하고 4에서 5%로 한다? 이러면 은행 입장에서 뭐 금융 당국이 대놓고 대출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냐? 올해 연말에 지금 막 대출 문턱을 잠그는 것처럼 이 대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더 심한? 그 예전에 그 허윤영 기자가 지적해 주셨던 기여율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렇죠. 사실 올해 6%까지 간 거에 주택담보대출이 기여한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기여한 게 아예 없는데 6%면 네. 그때 얘기했던 게 그 신용대출 네. 일단 걔네는 좀 세게 잡아놨고 네네. 그러면 전세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정이 기여도가 높았는데 이거를 4에서 5% 잡으면은 이게 정책대출도 쉽지 않겠는데요. 정책 대출도 쉽지 않죠. 그래 정책 물론 이게 뭐 그 정책 대출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도 총량 규제에 포함시키기는 그러니까 이미 정책 대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애매한 대출이에요. 왜냐면은 구조가 어떠냐면은 제가 모기지론을 받을 집을 사려고 정책 대출을 신청을 하러 은행에 가면은 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대출을 먼저 내줍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주금공으로 이 제 채무, 그러니까 채권을 이관을 하는데 그게 한두 달이 걸리거든요. 예. 한두 달 사이에 이 은행의 가계부채로 잡혀버려서 예. 지금 이것도 한두 달도 감내하기 싫어서 이제 정책대출도 이제 안 내주는 그런 행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또 요번 규제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DSR로 해서 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또 금융위가 굉장히 무서운 발언을 내놨어요. 어떤 발언이냐면은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수 있을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 잡히지 않으면은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년짜리인데 저는 그쵸 2년짜리면은 예. 그럼 2년짜리 대출이니까 원금을 2년에 나눠서 갚는다고 아까 해가지고. 3억 6천이었잖아요. 5천만 원에 3억 6천이 30년에 40%면 2년이면은 얼마야? 거의 뭐 몇 천만 원 받아도 전세대출 몇 천만 원 받아도 받으면 2년 있다 만기니까 원금은 1년에 한 번씩 갚는다 치고 그쵸. 2억 5천씩 10분에. 갚은 걸로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는 안 하죠. 금리가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3억 6천이 직장이 5천만 원에 40%면은 만기 2년인 전세대출은 15 나누기 15를 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 뭐 하여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하냐? 물론 막 내가 지금 이미 받은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겠다 이건 아니고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는다. 추가로 DSR 40%가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다 하면은 전세대출을 포함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죠. 네. 어쨌든
DSR로 인해서 얼마나 한도가 줄어드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전 솔직히 총량 규제라고 보거든요. 총량 규제가 내년 4, 5%로 묶인다. 뭐 DSR 40%를 적용해서 뭐 개개인별로 뭐 상환 능력을 강화하니 많이. 근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은행이 대출을 막아버리게 하는 규제가 이 총량 규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6%도 이렇게 맞추기 어려워서 막 대출 문을 닫는데 대출 문이 막혀버리면은 내 DSR이 40% 그럼 뭔 상관이야? 어차피 대출을 못 받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물론 DSR 40% 이런 규제 신경 써야 되지만 이 가계대출 전체 증가율이 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와, 이게 한도 소진되기 전에 연초에 월초에 가서 받아야 되는 수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런 것 같아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 정책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신용자가 좀 더 한도가 많고 금리가 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중금리 대출이라는 거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런 게 있었고 가계 대출을 줄이려고 했던 게 있었고 그런데 여기 이게 꼬이는 부분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 전세 대출을 그냥 막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전세 대출을 막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야 전세 대출은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전세 대출을 틱 열었네? 그러니까 주담대보다 전세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보다 집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좀 정책 목적이 뭔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시장 왜곡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 예측이 가능할 텐데 그리고 허 기자 얘기대로 DSR 해갖고 쪼이니까 한 40%는 나 40%밖에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총량에서 막혀서 하나도 못 받는 거냐. 20%라 나 여유 있겠다 해서 은행 찾아갔는데 고객님 저희 총량 때문에요 대출이 판매 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도. 아이고 참 이거 내년에도 골치 아프겠습니다. 맞습니다. 네.